자, 이번 강좌는 이제 정비법 중에서 조합 설립 추진회와 조합에 관한 사항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조합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죠. 조합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이미 배웠던 도시개발법의 조합이 있죠. 그건 법인이죠. 지금 여기 정비사업조합 역시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의 조합이 있는데 주택법의 조합은 조합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조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추진회가 필요한 데가 어디냐? 정비법에서는 추진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관계 다툼이 엄청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 추진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추진 설립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럴 경우에 분명히 정비구역이라지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 중에서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주택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비구역 안일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시기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절차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인 이상? 5인 이상. 그 추진을 구성하는데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한테 뭐 하는 거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는데 다만 뭐가 있느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자 봅시다.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소위 거기 세대수가 보면 10호,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플러스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추진을 만들 필요가 없고 당장 거기 있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 사업 진행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가 없다? 추진위원회가 없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 봅시다. 그냥 앞으로 줄여서 추진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갖고 있는 기능이 있다면, 자, 이런 형태로 암기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속된 표현을 우리가 저속한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야매로 개설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야매가 아니라 정설로서 개조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갖다 우리가 암기 뻔했는데 자, 이건 빨리 접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뭘 갖다 뜻하는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돼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설계를 갖다가 지정 변경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설계자의 선정 변경, 선정하고 변경하겠다. 이 사람을 선정하고 변경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개략적인 사업 계획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조합을 갖다가 설립 인가받기 위한 소위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가 되겠죠. 기타 추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업무를 재밌게 공부하자고요. 추진 업무를 갖다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관을 작성하고, 그렇죠? 정관 작성해야 되겠죠. 운영 규정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서를 갖다가 진구하러 다녀야죠. 진구. 거들어 다닌다는 거죠. 동의서 진구. 그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운영 규정, 그다음에 정관 작성, 동의서 진구. 자, 정관 작성. 운영규정, 역시 운영규정도 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 이러한 추진위원회는 가서 업무를 갖다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 여기 봅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어떻게 선정한다 그랬죠? 경쟁입찰 방법에서 선정한다는 것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 있는 사람들 갖다 모두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 포인트인 건 가서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건 다 배제해버리고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틀에 있는 걸 갖다 한번 체크를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그래왔죠.
1번 자 정관 초안을 작성한다. 자 정관 초안 작성 맞는 얘기죠.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 맞는 얘기죠. 그다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한다. 이건 조합의 총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해당 사항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도 구성하니까 우리가 잘 좀 이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자, 추진회가 필요 없는 곳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조합을 만들 때 그럴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추진회가 있다면 이제 조합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자, 조합하면 제일 먼저 나올 것이 성격부터 파악하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는 공법상의 비영리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조합 설립을 의무화시킨 경우도 있지만 의무화가 안 된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공공기관이 한다. 의무화 안 돼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의무화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이라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가로주택 관리사업 이런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 틀이 되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뭐랬냐?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 공법상의 규정이 없다. 여기에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준용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준용한다는 것. 그러면 여기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갖다 작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가장 조심할 것이 이제 이 조합에서의 정관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 정관 초안 작성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추진회에서 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 정관에 대해서는 조합이 정관을 갖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표준 정관이 있겠죠. 요거 가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겁니까? 표준 정관은 국토장관이 정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역시 총회에서 하는 거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창립총회가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우리가 정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총회를 개최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것은 과반수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일정한 경우는 경미한 경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거기 내용 중에 과반수가 아닌 원체 개최할 때는 의결 자체는 과반수가 되지만 여기에 예외로서 3분의 2 이상인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금전적인 행태와 관련된 거. 또 권리 형태와 관련됐다. 그러면 3분의 2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합원의 자격, 권리 형태죠. 또 나가서 보면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권리 형태죠. 그러면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면적 그런 건 또 금전적 하나의 위치가 관련됐죠. 조합원 비용 부담, 회계, 또 부담 시기, 시공, 설계자, 선정, 계약서 이런 거는 얼마 필요하다? 3분의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설립을 할 때는 설립을 갖다 해야 되는데 설립할 때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우선 여기는 추진위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있는 정관이 있겠죠. 또 가서 정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고 나서 이것이 30일 내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정관이라는 건 여기 했죠. 자, 그럼 여기 동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의. 또 인가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를 갖다 얻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
그 안에 박스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나름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자, 그럼 요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몰라도 4, 3, 2, 1, 1, 2, 3, 4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럼 뭐에 대한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사람은 인적인 것이고 인적 요성이고 알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밑에 거는 우리가 물적인 거죠. 땅에 대한 거죠. 그래서 토지 면적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적 요성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를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다음에 면적에 가서 토지 등 소유자 요거는 면적의 2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이건 소유자를 기점으로 한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기점해서 10분의 8 엄청 강화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면적에 대해서는 이 면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가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인가 그걸 봤을 때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파트 단지인데 주택단지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입구로 주택단지고 그렇죠? 주택단지 입구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정비사업하면 정비구역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쓰면 이런데 우리가 진입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서 이 지역 밖의 경우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입로 등 아니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밖의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단지 안, 주택단지 밖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주택단지 안이 정비구역인데 밖에도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정족수랑 여기에 정족수는 똑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엄청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게 됐지만 오늘날은 여기 있는 정족수를 조금 더 완화시켜줬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건물 자체가 자 제가 이미지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아파트가 있겠고 아파트 즉 세 개의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도 하나의 동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얻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안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안의 것은 각 동별 얼마나 얻도록 되어 있느냐. 과반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그래서 각 동별 과반수에다가 가서 거기에 보면 누가 있느냐. 각 동별의 기점이 되겠고 과반수에 대해서 얻으면서 여기에 있는 것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 뭐가 있어요? 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에 대해서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있겠죠. 자 각 여기는 구분 소유자가 있겠죠. 구분 소유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가진 사람에 얼마? 4분의 3. 여기다가 전체적인 거니까. 자 그다음 여기는 동시효권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면적에 대해서 얼마 필요하냐? 이걸 가져야 되겠죠. 자 4분의 3 이상 동일화 돼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만약에 이것만 4분의 3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상가가 거부를 해. 그럼 이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각 최소 동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별 과반수가 돼서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가진 자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구분 소유자 이거에 대해서 얼마? 4분의 3 구분 소유자 면적에 대해서 4분의 3 갖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가를 뺀다 해도 요거는 충족됐죠.
그러나 전체를 못하게 되니까 각 동별 과반수가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밖의 경우도 있어요. 정족수 밖. 자, 밖의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냐? 4분의 3 이상이 있겠고, 면적에 대해서 앞서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분의 1이지만 여기는 면적에 대해서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족수라는 것을 잘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설립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새로 내니까 다시 인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미한다. 그러면 일정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거기 기출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기출 체크 문제 중에 뭐가 있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3분의 2. 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그랬네요. 자, 여기 금전과 권리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의원 수와 선임 절차. 필요 없죠. 그거는요. 그런 과반수만 없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예정구역 범위, 또 돈, 내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립됐으면 이제 누가 있느냐? 조합원이 있겠죠. 우리가 이 조합원을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조합원이라는 것은 원래 크게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앞에 거는 이제 요거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택 재개발, 그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여기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렇죠?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이 사람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들어가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있죠.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가장 주의할 것은 누가 있느냐.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경우냐를 잘 아셔야 되겠죠.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우선 정비구역이 아니죠. 그럼 어디입니까? 가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는 같습니다. 뒤에 거는 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주택 재건축은 역시 정비구역이라고 할 때 주택단지 안, 밖도 포함시키면서 자, 주택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밖을 갖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여기는 누가 없느냐. 자, 여기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다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없다는 꼭 아셔야 돼요. 여기 중에서 이 사람만을 기점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있겠죠.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이 둘은요. 이 둘은 위와 달리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구나.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뭐한 자만이 조합원이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이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의를 갖다 하지 않았다. 그럼 동의를 갖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주의 포인트가
그런 사람들은 가서 이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팔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조합원의 권리가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또 여기서 또 문제되는 건 이거죠. 주택 재건축 사업. 왜? 재건축 사업은요. 가진 만큼 가질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만 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약받는 데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상해이라는 말 썼죠. 사정이 생겼다 얘기죠. 그래서 세대원 전부가 가겠다. 그럼 당연히 양도할 수 있겠죠. 상속받은 주들 전부 가겠다. 해외를 2년 이상 나가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머릿속에 좀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조합원의 기간이란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의 기간에서 보면 임원 있겠고요. 자, 임원, 넓은 임원. 그다음에 총회, 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감사 인원수에 대한 관점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사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 소송을 갖다 한다. 그러면 누가 대빵이 된다? 감사가 대빵이 된다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을 선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같은 목적에 있는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임원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렇죠? 관여한 행위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만약 그 결격 사유가 됐다 할지라도 바로 뭐 할 수 있냐?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총회는 필수기구죠. 반드시 둔다. 대의원회도 필수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100인 이상이면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을 갖다 두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조합장이 아닌 사람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기출을 한번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조심해 줘야 되겠죠.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자,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죠. 조합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100인 이하의 조합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렇습니다. 100인 이하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100명을 초과한 경우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2, 4, 3, 5.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주어지면 이사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명 기점을 해서 봤을 때 조합 100명 기점을 할 때 3인 이상.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면 100명을 갖다가 초과했다. 그렇죠? 100명을 갖다가 초과했다. 그러면 5인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잘 여러분 연상이 안 되면요. 2 다음에 3 있죠. 4 다음에 5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 정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2, 4, 2, 3, 3, 그 다음에 4, 다음에 5. 알겠죠? 이렇게 아주 재치껏 공부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보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밖. 자, 여기 보세요. 주택단지 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다. 밖이다 했죠. 밖은 안과 정수가 다르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밖의 경우는 여기 토지농 소유자의 4분의 3과 면적에 얼마 필요하죠? 3분의 2 이렇게 필요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300.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산금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청산금을 이미 했다면 그건 제외시킨다. 현금 청산했으면 제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현금 정산을 갖다 포함했다 그랬는데 역시 이거는 제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정답이 바로 5번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정답 자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대의원회는 임기 중 거래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법에 명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5번이라는 것을 꼭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거기면 핵심 체크 내용 있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정족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1필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 수인이 공유했다. 그러면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겠고, 그다음 1인이 여러 필지, 여러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누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지상권자가 없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역시 앞에 것은 둘 다 같다는 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의할 것은 거기 4번에 보면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당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그 기재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뭐한다? 거기서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으면 그 자 역시 동의자 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단 권리관계에 제시된 것만 고려하고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했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는 예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A, B, C 3인이 공유했다 그랬습니다. 공유한 이 사람들은 뭐냐?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했다. 그 위에다가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단독 소유했던 누가 있느냐? D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사람은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요 사람은 토지 소유자 한 사람, 공유가 되니까 대표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한 사람. 이렇게 돼서 2명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필지에 나대지가 있다. 이걸 갖다가 누가 했냐면 이가 소유했다. 여러 필지가 있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걸 갖다면 1필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러니까 여기에 F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나대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 G가 있어요. 여들은 대표 한 사람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2명, 여기에 1명, 그러니까 4명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주민 대표회의 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주민대표회는 정비구역 안 밖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곳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 우리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져간 주민대표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립 시기가 언제 이들이 설립하는 거냐? 구성하는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에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과거에는요. 단순하게 협력하기 위한 기구였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권리를 찾는 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지했지만 지금 현재는 통지가 아니라 뭐 하도록 되냐면 가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그럼 여기 기능은 뭐 하느냐? 우리가 앞서 철거, 이주, 보상, 부담, 자격 이런 말 썼습니다. 그럼 특히 상가 세입자도 포함시키는데요. 이들의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뭐 한다? 철거한다. 그럼 거기에 철거할 때 그 철거된 대상에 대한 것 정확히 반영하도록 철거사항. 주민의 이주에 대해서 이주는 세입자의 퇴거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계획, 특히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정비사업비의 부담 있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 자격 알겠죠. 이것도 역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이게 새로 생겨난 거죠. 한 번쯤 시험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앞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 중에서 이제 또 따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동의를 합니다. 가서 우리가 요 사람이 신탁업자가 해달라고 동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동의를 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서 신탁업자를 갖다가 시행자로 동의할 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원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원으로 구성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의결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보면 거기에 시행 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정비 사업비의 사용과 변경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주민들한테 가장 속된 표로 주민들한테 가장 권리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계약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담하게 될 계약. 자, 뒤에다 분담해야 될 계약. 이걸 꼭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정비사업비의 토지 등 소유자가 분담 내용. 내 돈 들어가는 거. 내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상환 방법 이런 거, 또 비용의 금액 징수, 또 사업 시행 계획서의 수립 변경 이런 경우가 거기에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 청산금의 징수 교부, 또 조합 해산 시 회계 보고 이런 것들은 바로 토지 등 전체 회의에 가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집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는 사업 시행자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로서 사업 시행자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 추진위원회와 조합과의 관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챕터 4에 보면 사업 시행이란 말이 있겠죠. 여기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내용량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먼저 머릿속에 인식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절차를 보면 시행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 제출해요. 그럼 이때 작성할 때는요. 미리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시행 인가에서 이를 갖다 고시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 이제 분양 신청자한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개별적으로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거기에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 60일 내에 분양 신청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분양 설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죠. 옛날로 하면 분양 계획. 그럼 그 분양 계획이 가져오게 되면 이제 공사를 갖다가 시행하는데 이 시행자 보호 조치는 시행자 보호. 이것도 도시공획 사업이니까 공적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공사가 끝나면 준공 인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준공 인가 전에 뭐 받도록 돼 있다? 사용 허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공사가 완료되면 또 우리가 작년에도 같은 표현돼 있었죠. 공사 완료되면 여기에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요? 가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하죠. 고시하면 대지 확정 측량을 해야 되겠죠. 1필지로 등록하고 확정 측량. 그래서 거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하고 나가서 이전 고시하고, 그럼 이전 고시 다음날 권리관계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산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죠? 이게 여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제2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란 말 의미를 갖다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란 말인데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갖다 신청합니다. 그럼 그때 인가 전에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사업시행자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어요. 조합이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 있고, 안 되면 시장군수다 이렇게 있고, 시장군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인가 받기 전에 동의 요건. 그러면 조합이 한다. 그럼 조합이 하면 총회에서 동의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지정개발자가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의 50%,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알겠죠?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여기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인가 전에. 왜냐하면 재건축 소형주택의 사항이 그 인수와 협의해서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 자체는 이제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가해 줄 때 사업비를 예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있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한다. 따지면 3차 시행자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놓은 밥상 어떡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야, 돈 예치해. 그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청산하고 돌려줄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사업비 예치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인가하고자 할 때는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공사비의 20%, 정비사업비의 20%를 가서 조례가 정한 만큼 예치케 하는 것이고, 청산금이 지급 완료됐다. 그러면 반환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가할 때 특례가 있어요. 왜? 정비구역 자체가 100% 다 정비사업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건물이 튼튼해.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 있어. 내 건 지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존치하겠다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겠고, 그럼 이럴 경우는, 주택단지 범위라든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그 다음,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이런 경우 일조 높이, 그래서 범선 일대기 이런 형태는 가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와 같이 소위 사업 시행 계획을 갖다 했다. 그럼 인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인가 받으면 걷다가 가장 중요한 우범지대, 왜?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럼 우범지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범지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개 정비구역 안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자, 시장군수가 자, 우리 여기다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순찰을 좀 강화해 주세요. 알겠죠? 아니면 순찰 초소 설치나 그 범죄 예방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와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에 얼마를 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0%.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계획 동안 정비금,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가서 요청한다고 볼 수 있냐면 지방경찰청, 관할은 지방경찰청 또 경찰서장한테 요청해서 그 범죄 예방 순찰 강화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자 분명히 보세요. 200m 이내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자 여기 봐요. 재건축되면 인구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죠. 그럼 입주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동세대 늘어나면 결국 학교 문제 생기겠죠. 교육상 문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반시설은 뭐예요? 도로, 상, 하수도, 학교 용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200m의 교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미리 자, 이 시장군수가 지방시장이 가서 교육감, 교육장한테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게 아니라 재건축할 경우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재건축할 경우만 나타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대지 면적을 10% 범위, 자 10% 범위도 경미합니다. 자 다른 데는 경미하면 그냥 했죠. 그러나 정비법은 99%가 신고다 하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경미해도 신고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정답 자체는 몇 번을 볼 수밖에 없느냐면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시행에 대한 절차적 개념에서 보호한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